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시간 뉴스로 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로 긴 연휴도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뉴스 바사삭에서 설 특집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죠.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이번 내란 재판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 설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설 특집 바삭한 초대석, 오늘은 김정한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더욱 바삭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들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뉴스 바사삭 설 특집 바삭한 초대석 김정한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갓 나온 갓이 나왔어요. 네, 실제로. 네. 제가 설 특집으로 한복을 좀 네. 입어봤는데 오늘 또 성격상 또 내란 재판을 네, 다루다 네. 보니까 네. 사자 보이스에 네. 저승사자 룩으로 한번 네. 준비해봤습니다. 누구에 대한 저승사자인지는 익히 짐작이 가기는 하는데 네. 아니 이렇게 엄중한 사자가 너무 발랄하게 하시니까 좀 네. 미스매치긴 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시고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쭉 사실은 현안으로는 많이 다뤄봤는데 한번 착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내일 오후에 드디어라는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윤석열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이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지난해 2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식 공판은 헌재가 파면 결정하고 민간인이 된 지 열흘 만에 열렸고 따져보면 그 사이에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도 했었고 지금 보시면 사진에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본 거잖아요. 침대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 체포방해 혐의 1심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먼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첫 공판기일이 지난해 2월 20일이면은 정확하게 1년 만이네요. 네. 2월 19일. 야, 근데 이게 1년이나 걸려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들은 또 빨리 같은 내란 재판이라도 빨리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사실 이제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게 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원래 윤석열 재판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내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지 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선고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뭐 네. 저는 그게 동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재판부가 이거를 빨리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신중에 만전에 기하는 그 마음은 알겠고 우리 변호사님들 밥 안 먹은 것까지 다 챙긴 거는 알겠으나 너무 늘어졌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종지부를 찍고 이제 대한민국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판이 1년씩 걸리는 건 굉장히 아쉽죠.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인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재판부가 그걸 다 받아들여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년이나 걸렸는데 그렇다면 판결문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판결문이 굉장히 상세한 판결문, 수백 쪽짜리 판결문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떤 내란과 관련된 현상, 즉 국회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했고요. 선관위에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증인 한두 명의 증언으로도 충분히 사실 확정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내용이 꼼꼼한 판결문 그리고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 서해 그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700쪽이 넘는 판결문을 통해 가지고 그 무죄 판결문을 썼는데 판결문을 잘 쓰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판사예요. 그래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윤석열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법적으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어떻게 좀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내란과 관련돼서 자꾸 이제 내란의 결과가 뭐 사망한 사람이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건을 본질을 굉장히 흐리고 있는데요.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전 제일 앞에 나오는 국가 존립에 관한 죄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해서 위험을 일으키면 그 자체가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이걸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해요. 네.
국회 헬리콥터가 떠서 군인들이 내렸잖아요. 이미 내란이 성립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그럼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한 결과 이런 걸 따지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걸 우리는 결과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살인죄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거든요.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내란입니다. 내란죄보다 더 센 범죄가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떤 거죠? 여적죄라 그래가지고요. 여적죄. 전쟁이 발생했는데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여적죄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적죄는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요. 자, 그 전쟁에서 적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는 순간 그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다.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예. 이런 식의 국가 존립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와 관련된 각종 뭐 그 어떤 범죄의 동기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나오는 거고 특히 이 내란죄 재판이 1년간 진행되면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두 번의 변곡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사람들은 노상원 씨의 어떤 죄 질에 비해서 2년형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노상원 씨의 내란과 관련된 다른 것들이 판단된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판단했거든요. 그 사건에서 2년형을 판단하면서 재판부가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었다는 표현을 법원이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임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다음 한덕수 씨 재판에서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계엄이 왜 위헌인지를 논증을 하면서 아예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선행된 재판의 결과는 후행되는 재판의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기현 재판부가 내일 있을 재판에서 이 사실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이 된 상태에서 형량만 남은 건데 형량도 가장 최고형인 사형이 부과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감형 사유가 없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지난달 89분간의 최후 진술에서도 네.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거든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란무리 하는 거 보고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러다 말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헌재 탄핵 사건의 변호인인 김홍일 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얘들이 아마 저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경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내란몰이다. 순진하게 생각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단어는 바보다. 그리고 두 번을 얘기했네요. 저는 한 번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두 번을 바보라는 거를 강조를 했네요.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이 결과론으로서 이 지금 국헌문란을 정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란죄라는 거는 그 시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보면은 지금 그리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헌법기관을 무력화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이미 판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개헌법에 따르면은 행정부하고 사법부만 이렇게 관할을 할 수 있지 입법부는 절대 건드릴 수 없게 돼 있고 입법부가 개헌을 해제할 수 있게 했는데 이미 군인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뭐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법적인 거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계속 이게 그 회기가 열리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 날짜를 잡았겠냐 이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증언들이나 정황들을 봤을 때 그냥 일망타진이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다 그날 회기가 안 열리고 뭐 주말에 다 저기 지방에 가 있고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잡아들이기 어려우니까 한 방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쓸어버린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는 능히 지금 여러 정황 증거로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보면 늘 검찰총장이라서 내가 법을 잘 알아. 내가 이런 거 참 잘 알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얘기를 전혀 다른 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순진했다 이러면서. 조금 전에 나온 영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영상 자체에서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형사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을 사실 앉아서 하는 걸 저는 처음 봅니다. 앉아서 하라 그래도 원래 일어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사재판 최후 진술은 재판부를 향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씨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느냐 방청석으로 가 있어요. 저 이야기는 내란과 관련된 어떤 법리적인 이야기를 재판부에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한테 내가 이러니까 억울하니까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네. 방청석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저건 정치적 의도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가지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형사 피고인이 방청석을 향해 최후 진술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일단 그 진술하는 모습 자체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네. 하나 계몽령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순형용,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몽적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엄 자체가 우리 헌법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통령이 아주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국무회의까지 거쳐가지고 군인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재 탄핵 심판 때 그 주심으로 진행하시던 정영식 재판관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질서 유지를 하는데 군인을 보내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군인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이 투입됐다? 계몽적 계엄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이런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주요 혐의를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 피고인이 왜 비상계엄 선포했는가? 특검은 피고인이 김용현, 노상원, 방첩사령관 여인용 등과 함께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이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많이 마셨다, 술잔 계속 돌아갔다, 이거 시국 얘기 안 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폭로가 나왔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은 사전 모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네,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의 경력이 정치라는 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과정.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간에 내 생각을 넓혀가는 과정 이런 건데 이분이 이제 검찰로서의 경력만 쌓으면서 세상을 범죄자와 아닌 사람 OX로 판단을 했던 어떤 쭉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치적 반대 세력과 관련돼서 설득과 어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득이 아니라 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권한으로 눌러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생각이 미친 게 비상대권 계엄인 거거든요. 헌법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이거는 그 정치적 반대 세력과 관련된 계엄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반헌법적 사고 발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술을 네. 도대체 얼마나 자주 10잔에서 20잔을 먹은 거야. 곽종근 얘기하잖아요. 뭐 통상 한 10잔에서 20잔은 돌았고 그거 왜 맨날 만나다 가지고 10잔에서 20잔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은 제가 그냥 뭐 격려화 차원에서 술 좀 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면은 10번 10잔 20잔씩 먹은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는 거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 말한 대로 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사전 모의한 거잖아요. 모의한 건데 이거를 꼭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전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내내 이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 술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술을 먹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사실 법정에서 낱낱이 좀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이고 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계속했던 말이 폭동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란 다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정치인 체포조 얘기가 계속 나온 거잖아요. 또 의미 있는 진술 잠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지금 그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 내란 재판에서 관통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피고인,
부하한테 네. 책임 전가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라고 이 질문이 사실 관통하는 핵심 질문인 것 같다는 이번 생각이.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말 한 장면을 꼽자면 바로 이 장면이죠. 본인이 계속 횡설수설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한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이 한마디로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증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들이 피고인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진술 거부권이 왜 있냐면 어떤 진술이든지 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 앞뒤가 안 맞게 돼 있고 사실관계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나씩 다시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재판에서 가장 좀 신기했던 게 변호인들이 윤석열 씨가 계속 말을 하도록 놔둬요. 놔두는데 본인이 말하다가 자꾸 꼬여요. 곽종근 시장 얘기할 때도 꼬이고 계속 꼬이잖아요. 오히려 본인의 그 죄를 자백하는 어떤 그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변호인들 자체가 어떤 이 내란죄 재판과 관련된 어떤 치밀한 전략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어떤 좀 재판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뭐 세상에서 법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자칭 뭐 검찰총장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등판한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직접 이게 신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제가 봐도 그냥 재판 포기했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 그 홍장원 차장은 반했어요. 난 저거 보면서 진짜 너무 논리적이잖아. 일개 삼성 장군 방첩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체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그게 요지는 아니고 또 그러면서 야 멋있다. 제가 얼마 전에 홍장원 차장이랑 밥을 먹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반해단 얘기 하셨어요? 아이 뭐 내가 그 직접 앞에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거역할 생각을 했느냐 뭐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들었대요. 특히 군인 출신 이제 국정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도 뭐를 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 막 그런 게 엄청 머리가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그냥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뭐 내가 앞으로 이거라 뭐 연루가 되면은 뭐 고초를 겪네 무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런 판단력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게 군이나 이런 정보기관은 진짜 교육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순간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 정말 상황에서. 그 하나의 판단이 많은 거를 바꿔놓잖아요. 엄청나게 바꿔놓고 이게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윤석열이 만약에 쿠데타를 성공했거든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봤지만은 쿠데타를 성공했으면은 홍장원은 그냥 저기 연평도예요 진짜. 그럼에 불구하고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가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성공했으면 여기서 저희 단전 단수 되고 네, 그럼요. 네 지금 명단에 다 저 앞 상단은 아니지만 저기 저 뒤에는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우선 그 홍장원 차장님과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게 너무 부럽고요. 저도 밥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부럽고 그 조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헌법과 관련된 공무원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헌버스라 그래가지고 네. 버스에 올라탄 군인들이 실제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개헌버스만 탔는데 내란죄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내란죄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이 출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군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진관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면서 부작위가 왜 자기랑 같을 수가 있는지 당신은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내란죄다라고 성립을 시키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고요. 그 가장 유명한 판례가 조카 저수지 사건이라고 가지고 조카가 미끄러운 조카를 죽일 마음으로 미끄러운 제방을 걷다가 떨어졌는데 손을 뻗으면 조카를 잡을 수 있는데 손을 뻗지 않았다. 이거 살인죄거든요. 네. 나는 지금 손을 뻗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군인이라면 지금 어디에 출동을 해? 국회로 출동을 해. 어디에 출동을 해? 국민들을 상대로 출동을 해. 거기에서
그 조성현 대령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신 거고요.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작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홍장원 차장이 그 순간에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을 한 게 본인이 군인 출신이고 국정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헌법적 판단을 한 거고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한덕수 판결에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 체포조뿐만 아니라 노상원 씨가 가진 이른바 그 햄버거 회동 있잖아요. 햄버거 네네. 집에서 모여가지고 네네. 이때 뭐 케이블 타이, 두건, 마스크 등 사용해서 중앙선관위 직원들 제압하는 방안이 이미 논의가 됐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선관위 출동할 때 1인당 10발씩 실탄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선관위 출동한 것과 국회 출동한 것 이 두 가지를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판결에서는 이제 그 특별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내일 나오는 판결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란과 관련된 동기와 관련돼서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되어야 하고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측이 사실 국회 점거하거나 해산하려 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하면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 부분 영상으로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예, 당근. 일대장입니다. 자, 예, 8명.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자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8명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자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저는 이 녹취 들을 때마다 야 가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좀 이게 진짜 어쩔 뻔했나 이런 진짜 생각이 들고 큰일 날 뻔했고요. 우선 첫 번째 뉴스바사삭 편집팀에 정말 아까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어떻게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는지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내란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예, 질서 유지와 관련된 목적이었냐?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예, 가장 또 중요한 녹취록을 잘 찾아서 이렇게 들려주시니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애썼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야당 의원들을 차단하라는 목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예 하는데 그 말 끝에 이게 느껴져요. 그 망설임과 그 혼란이. 예. 그런데 여기 그 한 명은 이제 이게 자기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라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씨까지 나와서 이게 육두문자가 거의 이제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이거 난리 났구나. 큰일 났다. 나도 내 안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와 선관위,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을 지금 침탈하고 기능을 못하게 한 게 가장 내란의 핵심적인 건데 이걸로 좀 끝나서 그거 말고도 사실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실 내란의 밤에 모든 국민이 생중계 화면으로 봤어요. 그 상황을. 그리고 녹취록도 지금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 녹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택시라는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707 출신으로 나옵니다. 네. 그만큼 707이 얼마나 대단한 부대인지를 보여주거든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출신 부대, 그 특수부대. 제가 듣기로 707 분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맨손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성에 대한 그 판례 그리고 이중간 재판부의 판례에서 중요한 문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이 실패했던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시민들의 그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수행이라고 했고 이제 그거를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중간 재판부가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데요.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흥분해서 맨손으로 민간인을 제압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완전 달라졌어요. 네. 엄청난 유혈 사태가 났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행인 거고 그날 밤에 정말 그 경찰분들의 그 다급한 그 목소리라든지 이런 상황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대한민국 그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건인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성관이의 군병력 투입하는 데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계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한 뒤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 형법 87조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피고인 측은 그동안 선거에서 이제 뭐 가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고 뭐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현격히 미달해 외부 해킹에 무방비한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론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군인을 통해서 막으려고 해요? 그 자체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목적, 수단,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적으로 뭐 그런 이론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수단이 군인이 됐잖아요. 본인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중앙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검찰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그렇게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냐? 아니죠. 내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럼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는 건지 내사를 할 수가 있죠. 행정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아무리 독립한 기구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군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것을 밝혀내려고 했다. 이 자체가 반헌법적인 사고 발상인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그러니까 내가 군인을 선관위에 보낸 게 사실은 부정선거 때문이었어가 부정선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만일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 하더라도 군인을 투입하면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도 또 케이블 타이도 들고 가고 실탄도 지급하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었던지가 보이잖아요. 무력을 뭔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원장이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안 바뀌었어요. 원래 대법관 중에서 이제 한 명이 하잖아요. 노태악 이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했는데 2022년 5월 17일 날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선거를 관리를 했고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선관위원장이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관위원장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하고 물러나고 하고 근데 물증을 못 찾고 계속 문제 제기만 하다가 지금 이제 군인을 보낸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유를 찾은 거고 명분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하나는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무인기 계속 이제 보내가지고 뭐 문제가 되게 북한이 좀 도발하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양축으로 이거를 명분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정선거 음모론조차 말이 안 되지만 설령 부실 선거가 뭐 관리가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인을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독특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조항을 두고 그거 헌법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게 7조인가? 그래가지고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렇게 강조되는 헌법이 없거든요. 이 대한민국 역사적 반성을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공무원이 동원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대규모로 동원돼야 됩니다. 조직적으로 동원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떤 공익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앉아서 몇 가지 뭐 표를 고쳤다?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우리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에서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사고가 있을 수 있지요. 뭐 투표용지가 2장이 들어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선거를 반성하는 헌법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재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네. 국무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럼 12산 내란의 밤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굉장히 많이 궁금증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국무회의 CCTV 장면 공개되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대부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 특검의 논거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당시에 총칼로 위협받거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실할 수 있었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알려서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증언할 때 나는 말렸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상 국무회의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했구나.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언론사 부장인 친구가 당시에 비상계엄이래라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몰랐어? 그 대형 언론사인데 왜 몰랐어? 아무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국무회의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장관이 한 20명씩 움직이는데 최소 10명 이상의 장관이 움직이는데 이런 언론사에서 그 비상계엄 자체를 몰랐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돼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언론사에 작은 도움을 드렸던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국무회의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완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비상계엄을 위한 지금 그 영상만 보더라도 저게 학급 회의도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저거는 회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심의라는 이름을 건 거죠. 사실은. 네네네. 저기 나온 사람들이 어느 하나 발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의 권한 자체를 침해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것 자체도 또 다른 범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범죄가 인정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정말 그 엉망으로 자기들도 참 진행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이 다 드러났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1심에 나왔으니까 한덕수 총리 그 이증관 판사가 왜 제대로 안 말렸냐 뭐 그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그 워딩이 정확하진 않은데 저보다 뭐 신망 있는 사람이 말리기를 기다렸다 뭐 이렇게 그 국무위원들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50년을 공무원을 하고 총리를 지금 2번째 하는데 누구를 더 신망 있는 사람들 기다립니까? 그 거짓말들이 다 이 CCTV로 다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그 뭐 한쪽에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쪽에 하나가 분기점이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CCTV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이게
내란 특검이 상당히 잘했다. 이거 확보를 정말로 잘해서 잘 진실을 좀 밝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선고되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의 선고에 앞서서 내란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걸 국민이 봤잖아요.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답답함 그리고 가장 잘못된 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그 판사는 판단을 했는데 이 판사님께서 내란죄를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저는 정말로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저스티스 이름이 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지금이 과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저 상황에서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리지 않았다. 계엄에 동조한 거, 동조 정도가 아니라 계엄의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판결은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선고문에서 좀 그런 각 역할들, 국무위원들의 역할들이 좀 잘 담겨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 국무위원 탓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잠시 법정 진술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뭐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국무위원이 정부 감각이 없다고 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조폭 두목도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조폭 두목도 아니 그때 내가 좀 나가려고 그럴 때 날 누가 좀 말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말이지 이런 얘기를 조폭 두목이 부끄러워서라도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재판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씨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또 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책임이 없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은 자기가 그렇게 국무회의도 엉망으로 해놓고서 국무위원들 탓할 수 있는지 저는 저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말렸어? 나 좀 말리지. 정무 감각도 없는 것들아.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저거를 왜 재판에서 저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했든 안 했든 그 결과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내가 다 주도를 했다라는 자백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어차피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왜 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뭐 술자리에서 뭐 아니면 지인한테 야 그 국무위원들 말이야 말리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렇게 푸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본인한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의 이 지적 수준을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횡설수설하구나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본인이 아까 최후 진술에서 바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주옥 같은 증언들과 뭔가 이제 법 진행되는 상황을 녹화 중계로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재판부의 이 재판 진행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재판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고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검사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저 잠깐만요. 저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저 변호사님들께서 꼭 저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아시겠죠? 이게 참 약간 밈처럼 됐는데 물론 친절한 재판장이라는 이게 좋죠. 좋은데 다 좋은데 근데 내란 재판이 그 준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비춰볼 때 아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재판이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고요. 재판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선 먼저 지적할 거는 이제 1년간의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이제 진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구속 취소 결정 네. 그 부분은 저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이제 어떤 대한민국에서 시간으로 계산한다라는 거를 처음 적용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 그런 첫 결정을 과연 이런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건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지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이후에 대한민국 국론 분열과 어떤 그 윤허개인들의 극우적 세력들이 어떤 힘을 줬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이 가져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고 재판과 관련된 어떤 재판장의 재판 지휘는 재판에서 절대적인데 이번 재판 지휘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규현 판사가 2024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이 훨씬 더 이제 재판정도 많이 다니시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거는 판사가 얘기도 잘 들어주고 발언할 기회도 잘 주고 뭐 이러면은 이제 훌륭한 법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선정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 내란 사건의 엄중함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스타일을 본인의 스타일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저는 뭐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이렇게 1년이나 저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을 가지고는 뭐 많이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못하게 한 점 끊고 맺고 끊는 거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구속 취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1호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게 윤석열한테만 적용이 되고 이제 없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적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윤석열한테만 딱 한 번 시간으로 구속기한 적용하고 지금 한 번도 적용되는 사례가 없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지난해 3월 7일이죠. 이거 구속 취소로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공분을 샀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근본적인 이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당시에 지기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하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굉장히 유례없는 계산법을 한 것도 의문이었지만 그다음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있었죠. 네, 근데 법원이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네. 5년 선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 판단을 이미 내렸거든요. 네, 백대현 재판부에서 했죠. 이 부분이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1심에서는 판사들은 다른 견해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는 다른 결론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다른 그 노상원 씨 재판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단초가 되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앞서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백대현 재판부에서 이제 그 관할과 관련된 인정을 한 부분을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관할과 관련된 문제도 그 일견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내일 재판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은요. 그냥 갑자기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이 재판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부에서 관할과 관련된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했으면 재판 진행 중에 성명이 나왔어야 돼요. 관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백대현 재판부에서 이렇게 진술이 됐는데 이 진술과 관련된 의견서를 양쪽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나왔으면 이제 진행과 관련된 그 부분이 다시 심리가 된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심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백대현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된 추가 성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하면 추가 성명을 하지 않은 재판 진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사실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 운영 방식이 좀 통상적인 결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선고도 최종 선고도 이제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또 대법원이 지난 6일에 이제 법관 정기 인사 공개를 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23일자로 북부지법으로 떠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궁금증도 일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선고 날짜를 2월에 못 잡으면 이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연기될 거라는 걱정을 많이들 했었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번에 인사 이동 대상자라는 거는 뭐 이미 1년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재판 날짜를 19일 3시로 잡는 걸 보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선고는 2시입니다. 네. 3시 선고는 처음 봐요. 보통 아침 10시, 오후 2시거든요. 근데 3시 선고로 잡는 걸 보면서 피고인 불출석에 대비한 강제구인의 시간을 좀 벌려는 것 아닌가. 만약에 12시에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피고인 출석과 관련된 문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제구인을 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1시간 정도를 벌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만일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난 못 움직이겠다 그래도 실제로 뭐 불출석과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단 말이에요. 윤석열 피고인이. 그러면 19일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은 23일입니다. 20일 금요일이 다시 또 하루가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요일인 경우면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을 텐데 목요일 날 불출석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20일 날 바로 강제구인 출석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일 선고라고 하지만 정말로 사고가 나면 모레 선고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늦춰질 수는 없다. 현재의 분위기, 현재 여러 가지 진행을 봤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불출석하려고 할 경우 강제구인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만약 안 되더라도 20일에 선고가 날 거다. 다시 재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19일 불출석이면 20일 날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선고하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선고 못하는 내일 이제 선고 못하는 것도 사고지만 그러면 그 다음 날 하루를 지금 예비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일 3시다라고 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목요일로 한 이유가 있구나. 아, 3시로 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걸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만에 하나 이제 저는 선고 못하고 가니까 다음 판사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 폭파됩니다. 폭파. 이게 이거는 제가 물리적 폭발을 얘기한 건 아닐 거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판결 내리고 가라고 인사발령을 늦추면 돼요. 솔직히 그거는 북부지법은 며칠 더 일주일 뒤에 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피고인이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가장 본류지만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재판이 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체포 방해. 그러니까 그 관련된 경호처 관련된 그 남용 이런 것들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저는 그 사건은 사실은
그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 공권력끼리 유혈 사태가 날 뻔한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5년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범죄의 전력이 없고라는 표현을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님께서 좀 실수로 그걸 초범이라고 표현. 원래 범죄의 전력이 없고는 기계적으로 쓰는 건데 이걸 너무 관행적 표현을 좀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뺐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가기관끼리 총을 들고 유혈 사태가 날 뻔한 그 사건, 그 항소심에서 저는 형이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올려야 한다고 보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번에 내란과 같이 묶여가지고 이제 직권남용이 판단이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결정이 있겠죠. 네, 뭐 근데 사실 법원 인사가 있어서 보면은 뭐 맡은 재판부 중에 뭐 이윤복 판사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법원 정기 인사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법원 정기 인사가 그러니까 인사 때문에 재판부가 바뀌면 이거를 우리가 공판의 갱신이라 그래가지고 네. 원래는 자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공판 절차 갱신합니다. 한마디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법에는 공판의 갱신은 그 전에 했던 변론을 다시 이제 진술을 하도록 그 진술을 다 다시 한다라 그래가지고 증인신문과 관련된 내용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 법정에서 다 다시 튼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리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판갱신 절차라는 것은 공판을 갱신합니다라는 말로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일반적인 절차로 공판갱신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재판부의 변화는 사실 큰 문제는 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겠지만 재판부에서 이걸 단호하게 잘라야죠. 이걸 단호하게 자르지 못한 직위원 재판부의 진행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거잖아요. 이후 재판부는 좀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내일 선고 결과 예측을 한번 해주신다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참고로. 네. 예. 아 모르겠어요. 맨날 틀려가지고 요즘 저는 요즘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내란 재판은 아니지만은 사법부가 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명태균, 김영선 건도 그렇고 김건희 건도 그렇고 뭐 공소 기각도 왜 이렇게 많은지 좀 곽상도 뭐 김혜성 그 집사라고 불렸던 김건희 집사 김혜성부터 해가지고 야 그래서 이거 제가 뭐 법 지식도 짧지만은 이게 옛날이 같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하지만은 그래도 윤석열은 사형 한번 희망에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뭐 공소기각 사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로스쿨에서 공소기각으로 답안지 쓰면 빵점이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네. 공소기각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판례가 등장을 해서 답답해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네. 예. 제가 여러 가지 판례를 대학에서 설명하면서도 그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그냥 좀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사형제가 나왔을 때는 너희들의 선생님은 사형 폐지론자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내일 선고는 사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범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법상 형벌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 몰수 순서가 쭉 있거든요. 네. 그중에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감형 사유가 없습니다. 감형 사유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반성이고 피해 회복인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내가 그 당시에 오판을 했었던 것 같다라든지 아주 최소한의 정말 그 한마디만 나왔어도 저는 무기징역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조차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비상계엄의 타당성을 논증을 했잖아요. 감형 사유 없음 대한민국 최고 형벌 사형. 따라서 내일은 사형이 나와야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한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18일 수요일 뉴스바사삭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